너는 나한텐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제 아들을 향해 이 말을 했습니다. 법정에서요. 74세 노인이 자식을 법정에 세운 이유. 그것은 제 인감도장이 도용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요양원 보내면요. 시간이 생겨요. 묘는 제가 이장할 겁니다. 펜션 자리로는 최고거든요. 제 아들이 한 말입니다. 조상님 묘 위에 펜션을 짓겠다고 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나이는 약점이 아닙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실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4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그 땅을 일구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한옥이고 그 주변으로 논밭 2마지기 그리고 집 뒤로는 우리 집 대대로 물려온 뒷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산에는 오래된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고 제 할아버지, 아버지의 묘도 그 산자락에 모셔져 있지요. 제게 그 산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의 뿌리고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 같은 곳입니다. 아내는 몇 해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그 산 아래 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둘인데 딸은 미국으로 시집가서 연락이 뜸하고 아들 상철이는 서울에서 공무원 일을 한다며 명절에만 얼굴을 비칩니다. 그런데 아내가 떠난 뒤 상철이는 자주 시골에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이 집 팔고 요양원 가셔야죠. 그런 말을 자꾸 하더군요. 처음엔 효심인가 싶었죠. 하지만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뒷산 소유권이 바뀌었다는데요. 도장 찍으셨습니까? 갑작스런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산을 판 적도 도장을 찍은 기억도 없는 저는 급히 읍사무소로 달려가 등기부를 확인했고 믿기 힘든 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 뒷산 일부가 어느새 제 아들 상철이 명의로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읍사무소에서 확인한 건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집 뒷산 일부와 논 한마지기가 아들 상철이 명의로 넘어가 있던 겁니다. 그것도 위임장을 근거로 담당 공무원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위임장은 아버님 도장이 맞고 사인도 같아서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도장 몇 년 전부터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인도 제 글씨가 아닙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철이는 도리어 저를 나무랐습니다. 아버지, 그런 거 다 저를 위한 거잖아요. 어차피 나중엔 제게 주실 거니까 미리 정리해 놓은 건데 뭐가 문제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과 땅을 자기 이름으로 미리 해두는 게 당연하다는 그 말투, 그 얼굴, 그 눈빛. 저는 그날 이후 상철이를 집 밖으로 돌려보내고 동네에 제 사인이나 도장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받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철이는 저 몰래 한술 더 뜬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건강상 위독하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유산 분쟁을 대비한 법률 상담을 시작한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건 우연히 동네 지인이 법무사를 통해 들려준 이야기 덕분이었죠. 상철이가 뒷산 전체와 집까지 자기 앞으로 이전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사실을. 저는 두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놈이 언제부터 이걸 준비해왔던 걸까? 제가 아내 묘 옆에 낙엽을 쓸며 앉아있던 어느 날 마을 약사 노인 한 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서울서 온 아드님 말인데요. 읍내 부동산이랑 자꾸 전화하고 다닌답니다. 산 뒷자락 평탄하게 밀면 펜션 자리 좋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산은 그냥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간도에서 돌아와 다시 사신 곳이고 조상님들 묘도 그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팔고 펜션을 짓는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날 밤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어 일부러 취한 척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철아, 내가 죽으면 그 산, 내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너밖에 없잖니. 그러자 상철이는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그거 말씀 잘하셨어요? 그럼 저 좀 도와주셔야 해요. 유 원장도 지금 써두시는 게 맞고요. 요즘 치매 오면 유효성도 없어지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놈은 제가 아버지가 아니라 재산 정리 대상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제 인감 도장을 새로 만들고 기존 도장은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고향 친구에게 상황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구는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저는 직접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위임장을 위조한 게 증명되면 명예 이전은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는 가족이기에 감정적으로 치열한 싸움이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 싸움이면 어떻습니까? 아들놈이 이미 제 감정을 다 찢어놨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저는 이제 제대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가 제출한 위임장과 서류 사본을 정식으로 열람했고 서명 필체와 도장의 미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적 감정과 도장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서명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었고 도장 역시 정품이 아닌 가짜로 만든 도장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실마리는 마을 후배 녀석의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읍내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하는 후배가 어느 날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더군요. 형님, 이상한 얘기인데요. 혹시 상철이 형님, 집 리모델링 계획 중이신 거 아세요? 무슨 소리냐고 되묻자 후배가 자기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상철이가 부동산 업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가 있었습니다. 논밭이랑 산 주변 평탄화 작업 가능하겠죠? 네, 건축 인허가만 받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곧 요양원 보내드리면 시간 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약서 초안은 그때 드릴게요. 그 문자를 본 순간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그 뒤였습니다. 후배가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 녹음한 것도 있는데 들으실래요? 후배는 예전부터 상철이가 뭔가 수상하다고 느꼈고 혹시 몰라 자신과 업자와의 통화 내용 일부를 녹음해 두었던 겁니다. 그 산이 원래 묘 있는 쪽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업자의 질문에 상철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전부 이장할 생각입니다. 묘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잠든 곳,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힌 그 산을 두고 아들이라는 놈. 입에서 나온 말이라기엔 너무도 무정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자료를 모아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변호사는 정식으로 거짓 서류를 만든 범죄 혐의로 법원에 민사와 형사 소송을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접수 후 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첫 재판일 통보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아내 영정사진 앞에 앉아 오래도록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저 세상에서 우리 상철이 잘 봐달라고 했었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이 맞는 건지 이젠 모르겠어. 나 절대로 안 져. 내 인생 마지막 자존심 내가 지켜볼 거야. 재판 당일 저는 강원도 시골 마을에서 새벽 첫 차를 타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굽은 허리를 일으켜 양복을 차려입고 변호사에게 맡긴 증거자료 원본을 손에 꼭 쥔 채로요. 법정 안에는 이미 상철이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상철이는 저를 보자 코웃음을 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재판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여기서 다 끝냅시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엔 이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위임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상철이 측은 준비한 듯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연세가 있으시고 기억이 희미하셔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당하게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는 천천히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위임장 서명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필체는 원고의 것과 다르며
도장 역시 가짜 도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이어서 제 변호사가 핸드폰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 안에는 상철이가 부동산 업자에게 말하는 음성이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요양원 보내면요. 시간이 생겨요. 그때 정리하면 되죠. 묘는 제가 이장할 겁니다. 원래 우리 산인데요. 펜션 자리로는 최고거든요. 법정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상철이는 순간 얼굴이 굳더니 갑자기 변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건 그냥 말이었습니다. 농담이었어요. 장난처럼 한 말이라고요. 판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농담치고는 계약서 초안까지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는 살아있는 부친의 도장을 위조해 산과 논에 소유권을 넘긴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결국 법정은 상철이가 위조한 위임장을 근거로 한 등기 이전을 모두 무효로 판결했고 형사 처벌도 함께 내려져 거짓 서류를 만든 범죄와 사기 미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진 가장 비열한 범죄입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땅속에 묻혔던 제 마음이 조용히 다시 숨을 쉬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봐주지 않았던 아들 앞에서 나는 끝까지 사람으로 남았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법정 판결 이후 상철이는 결국 공무원직을 박탈당했고 범죄 기록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조상님 묘 위에 펜션을 짓겠다고 했던 그 입으로는 이제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다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인감도장 도용해서 산을 빼돌리려다 벌 받았다더라. 그렇게 상철이는 서울집도 팔고 이혼까지 당하고 사람들 입에서조차 사라져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제 유언장을 다시 썼습니다.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상철이가 절대 받을 수 없도록 정리했습니다. 대신 저를 끝까지 사람 대접해주고 진심으로 옆에 있어준 사람에게 상속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관에 조용히 기부 약정도 남겼습니다. 우리 산엔 절대 누구도 손 못 대게 해달라. 며칠 뒤 상철이가 술에 취해 몰래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랍 속에서 법원, 판결문 사본을 꺼내 그의 앞에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는 나한텐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피 한 방울 섞인 게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넌 증명했다.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말 이후 상철이는 제 앞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그대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조용히 마당 한켠의 흙을 손으로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나이 들어도 이렇게라도 지켜야 할 게 남았다는 게 다행이지. 그리고 오래된 뒷산길을 따라 올라가 조상님들 묘 앞에 제 손으로 직접 새긴 팻말 하나를 세웠습니다. 이 땅은 사람의 뿌리요, 목숨이다. 욕심은 들어올 수 없다. 그 문구를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켰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사람으로 남았다. 저는 지금도 그 산 아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주고 제가 지킨 것이 무엇인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약해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끝까지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을요.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기억하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싸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나 자신을 지키는 싸움입니다.